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41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복서의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중심으로 주니어 라이트급을 평정했던 국내 복서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순서고요. 오늘도 역시 임준배 위원님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서강일 선수의 첫 도전부터 오영호 선수의 네 번째 도전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60년대와 70년대의 주니어 라이트급 도전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80년대로 넘어옵니다. 이제 82년 1월에 최충일 선수가 필리핀의 롤란도 나바레테에게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마닐라로 가는데, 이 주니어 라이트급은 벌써 세 번째 필리핀에서 세계 도전에 나서게 되죠. 네. 그래서 이 70년대 중후반부터 사실 70년대 중반까지는 그 WBC는 에스카레라, WBA는 세라노, 이 두 선수는 뭐 실력을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롱런 챔피언으로서 굉장히 그 안정된 자리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그 WBC는 아르게료가 에스카레라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말 명실상부한 난공불락에 체급이 됩니다. 예, 해서 이 당시에는 주니어 라이트급을 아르게요가 지배할 때는 동양권에서는 도전할 엄두가 안 났었죠. 그래서 나바레테나 레이탄 같은 뭐 필리핀 선수들이 도전을 했지만 이건 뭐 정말 그 아닐말로 게임이 안 되게 끝났고, 그래서 뭐 리몬이나 보자 에드워즈도 모두 도전했지만 KO로 물러났고요. 하지만 이제 또 그 아르게요가 라이트급으로 올리고, 그 항상 그 강자가 한번 지나가면 그 이후엔 좀 춘추전국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최충일 선수가 도전했던 WBC 슈퍼패더 주니어 라이트도 굉장히 그 빠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리몬에서 차콘에서 에드워드, 보자 에드워드, 또 아니죠. 그러니까 라파엘 리몬이 일데폰소 베텔미와 결정전을 해서 마지막 라운드 KO로 챔피언이 되고, 보자 에드워즈에게 타이틀을 뺏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보자 에드워즈가 보비 차콘을 꺾고 1차 방어에 성공하는데, 라파엘 리몬과 리매치를 2차 방어전을 갖기로 했지만 리몬이 경기 전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롤란도 나바레테로 도전자가 급조가 됩니다. 그 경기를 이탈리아에서 했거든요. 산네모에서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바레테가 또 여기서 이변을 일으키면서 보자 에드워즈를 5라운드에 KO시키고 새 챔피언이 되고, 그 상태에서 최충일 선수의 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바레테 선수는 그 복싱은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벤텀급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시작은 주니어 플라이로 했어요. 주니어 플라이로 시작을 해서 이 선수도 16살에 프로에 데뷔했기 때문에 국내에 김영식 선수에게 도전하러 왔을 때가 벤텀급이었습니다. 벤텀급이었고, 했지만 이제 주니어 라이트까지 체급을 올립니다. 그렇죠. 올리고 그 전형적인 뭐 필리핀 싸움꾼 스타일의 그 뭐 테크닉 별로 없지만 굉장히 거칠고 터프하고 주먹 있고 뭐 이런 선수였는데, 그 첫 세계 도전은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아르게요에게 도전을 했다가 뭐 간단하게 지고 했는데, 지금 뭐 황 대표님 말씀하신 그 보자 에드워드와의 시합도 거의 승산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나바레테의 주먹이 먹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자 에드워즈로는 날벼락을 맞았죠. 이때부터 필리핀의 업셋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때부터 해서 요 이후에 바로 그 세데뇨가 또 영국 가서 업셋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뭐 파스쿠아라든지 그 어떤 그 외국 나가서 전혀 그 승산이 없는 시합을 뒤집어 버리는 뭐 그런 그 결과가 좀 나오고, 그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그 주니어 라이트가 굉장히 그 인재가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문태진 선수라든지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네네. 김현치 선수가 첫 동양 챔피언이었고 78년도에 최문석 선수가 다시 동양 타이틀 챔피언이 됐는데, 뭐 한번 이겼던 후키다류에게 1라운드 KO패를 하면서 타이틀을 넘겨줬고, 이 후키다류를 오영세 선수가 81년에 일본에 가서 TKO로 이기고, 그렇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만년 국내 챔피언, 그 한국 챔피언이었던 문태진 선수가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81년 12월에 오영세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오영세 선수의 4차 방어전이었는데, 거기서 문태진 선수가 10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새로운 동양 챔피언이 됐고, 요즘에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한국의 잡초파들이 그렇죠. 엘리트 그 동양 챔피언을 업셋으로 이제 무너뜨리는 일이 자주 있었던 뭐 그런 식이죠. 그게 기폭점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한 달 열흘 만에 최충일 선수도 그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그 나바레트에게 이제 도전을 감행했는데 이때 최충일 선수의 전적이 13전 전승 12KO였죠. 그래서 이 시합도 뭐 우리나라의 김현치 선수, 김태호 선수 다 그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합도 뭐 최충일 선수가 워낙 그 정말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속사포 펀치인데다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챔피언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 뭐 업셋으로 챔피언이 되고 아직까지도 검증이 안 된 상태라 더구나 필리핀 선수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뭐랄까 좀 한 수 아래로 뭐 보는 중남미나 경향이 있었어요. 오히려 일본 선수의 까다로움보다도 필리핀은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고 크게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이 시합은 그 80년도 82년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국적을 떠나서 시합 자체로는 정말 그 치고받는 난타전의 그 진수를 보여준 경기죠. 아 정말 명승부였고요. 비록 졌지만 또 이제 역전 KO패가 재현된 그런 시합이기도 한데 정말 많은 복싱 팬들께서 이 시합을 그 기억을 많이 하고 향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합도 그 나바레테에게 선제 다운을 뺏었을 때 종료공이 또 장난질을 하고 그렇죠. 11초인가 빨리 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바레테를 뭐 홈런을 불러들였으면은 또 또 드림 챔피언이 되지만 최충일 선수도 충분히 세계 챔피언이 됐었을 거예요. 그 그럴 당시에.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었죠. 했지만 뭐 결국은 그 더운 필리핀에서 그 후반 또 이 스태미너가 떨어지면서 그 역전 KO를 당하는 그런 또 불운을 맞게 됩니다. 5라운드에 다운을 뺐을 때까지만 해도 아 정말 그 타이틀 하나를 따는구나라는 그런 그 기대가 넘쳤었는데 10라운드 들어가면서 최충일 선수의 스태미너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합은 그 11회 KO 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을 했기 때문에 그 최충일 선수가 그 한 끝을 못 버티고 쓰러지고 나바레테도 승리되는 순간에 그냥 엎어질 정도로 데미지가 있었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그런 아주 격전이었죠. 장정구 선수가 독가시키가쏘를 TKO 시켰을 때 네. TKO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탈진해가지고 쓰러지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하게 나바레테도 이거는 장정구 선수는 제 힘에 없어서 쓰러진 거고 그건 그래요. 나바레테는 그 공격 중에 맞은 주먹을 버티고 있는 그 데미지를 버티느라고 시합이 끝난 걸 알고 이제 뭐 그냥 쓰러진 뭐 그런 경기여서 그 승자도 탈진한 시합입니다. 상당히 그 시합이 끝나고도 굉장히 아쉬웠고 허무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차라리 이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또 두 선수가 89년과 90년에 뭐 연전을 갖게 되는데 동양 챔피언에 오른 문태진 선수가 만일 도전을 했다면 네. 아마 적지였어도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뭐 해보게 후에 되고요. 이제 뭐 다 좀 그 고비가 지난 후지만 뭐 문태진 선수가 원정에서 나바레트를 2연패 시키죠. 그렇죠. 그 당시 나바레트는 세계 랭커였고요. 네네. 또 국내 선수들에게 유난히 강했어요. 오영세 선수도 나바레테에게 원정 가서 KO패를 했고 그렇죠. 예. 최진식 선수도 또 88년에 나바레테에게 KO패를 하기도 했거든요. 최진식 선수도 했었나요? 예, 최진식 선수의 그 거의 마지막 그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선수에게 많은 그 좌절을 안겨줬었는데 문태진 선수가 정말 노장의 나이로 두 차례나 나바레테를 그것도 화끈한 타격전 끝에 KO를 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최충일 선수의 첫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이에 82년 5월달에 그 나바레테는 리몬을 맞아서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원래 리몬이 도전하기로 했던 그 타이틀을 나바레테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리몬이 옵션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 경기가 이제 미국에서 치러져서 결국 리몬이 나바레테를 12라운드에 KO시키고 두 번째 챔피언이 됩니다. 이 시합은 뭐 소싸움이죠. 정말 그 강대 강으로 둘이 붙어서 그 끝까지 어떤 놈이 살아남느냐 하는 뭐 그런 아주
강대강의 시합을 해서 결국은 뭐 나바레테가 견디지 못하고 KO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상실하게 되죠. 난타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바레테와 리몬의 시합 강추입니다. 뭐 그 소위 우리끼리 말로 난장 시합이 되죠. 특히 리몬 시합과 나바레테 시합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최충일 선수의 그 제소가 받아들여져서 WBC에서는 재도전을 승인을 했고요. 네. 하지만 나바레테가 리몬에게 타이틀을 뺏기면서 최충일 선수의 타겟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82년 9월에 그 최충일 선수가 LA에서 라파엘 리몬에게 두 번째 도전 기회를 잡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시합은 어떻게 보면 나바레테와의 시합에서 최충일 선수가 모든 힘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시합보다는 약간 그 모든 게 연습 양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그 나바레테와의 시합 때만큼은 못했던 것 같고, 터프함에 있어서도 나바레테와 리몬이 뭐 같이 터프화되지만 약간은 결이 틀린. 그렇죠. 네, 해서 일전에도 이 82년도를 얘기할 때 했지만 7회에 이제 바디를 맞고 아주 처참한 KO패를 당하는데 6회까지는 점수를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었어요. 60대 54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 심판이 전 라운드를 최충일 선수에게 주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시합은 이기고 있는데도 언제 리몬의 그 강타가 터져서 이게 잘못하면 넘어갈까 계속 불안하게 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7회 그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디를 맞고 그 첫 다운 때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던 최충일 선수가 정신력으로 일어났지만 뭐 데미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다운을 당하면서 두 번째 세계 타이틀의 도전도 실패로 끝나고 말죠. 좀 아쉬워요. 최충일 선수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던 복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가 개최되었어도 아마 흥행이 참 성공했을 그럴 시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인기 복서였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해외에서만 그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주니어 라이트급 그 도전자들은 그 어떤 체급의 도전자들보다도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받고 승산이 있었던 그랬던 경기가 사실 많네요. 퀄리티가 높죠. 네. 국내에서도 내노라 하는 또 개성 있는 그런 복서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컸던 것 같고요. 최충일 선수가 82년에 두 번의 도전에 실패하면서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도전은 6연패, 마의 주니어 라이트급이라는 그 명칭대로 정말 그 불가사의함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83년 말에 IBF가 출범을 했고 저희가 80년도 연도별로 쭉 복싱 토크를 보내드렸는데, 그러면서 84년에 IBF 주니어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 서울에서 벌어졌고 네. 패더급 동양 챔피언이었던 유한길 선수가 이 전해 타이틀을 반납하고 체중고로 한 체급을 올렸죠. 그래서 로드 세키난과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그 뭐 로드 세키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는데 정말 까다로운 선수, 그리고 점점 한국 링에 적응하는 선수. 그래서 그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의 그 유망주들을 많이 잡았던 선수, 이런 선수였는데 이 시합도 참 별거 없이 서로 그냥 그 뭐랄까 서로 그냥 빡빡하게 가기만 했지만 뭐 큰 볼거리 없이 그냥 끝났고, 그냥 뭐 홈링에서 그냥 무난한 판정승, 무난하진 않고 좀 힘겨운 판정승 뭐 이런 식이 됐지만, 이게 이때 정도면 벌써 IBF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세계 챔피언이 되고, 더구나 그 어려웠던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 문태진 선수가 동양 챔피언일 때 아사토 요시미스와 그 WBA 주니어 라이트급 그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에서 승리하잖아요. 아사토는 굉장히 유망주였죠, 일본에서. 일본의 최충일이라고 불릴 만큼 네. 또 원투도 대단했고 양일 선수를 KO 시키던 그런 그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이기면서 타이틀을 반납을 했고 그 동양 타이틀을 놓고 국내 이일복 선수를 로드 세키난이 이기면서 동양 챔피언이 됐습니다. 됐고 또 최한택 선수에게 KO승을 거두기도 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뭐 80년대를 보면 문태진, 오영선 선수도 있지만 뭐 이일복 선수, 또
그냥 그 혜성처럼 나타났던 정청원 선수도 있었고. 근데 또- 정청원 선수는 좀 후에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일복 선수도 굉장히 유망하고 그 당시에 WBA 챔피언인 그 로저 메이웨더와의 시합도 뭐 얘기가 있었지만 그 도전자 결정전 같았나요? 그 알바라도 선수와도 시합을 한번 했고 그렇죠. 로드 세키나에게 지면서 굉장히 그 일선에서 후퇴하는 그 시합이 이일복 선수로서는 그 출세 시합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로드 세키난이 그만큼 뭐 IBF지만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췄다는 그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 그렇죠. 당시에 국내에 와서 충분한 그런 걸 보여줬고 또 방어전에서 최진식 선수의 그 무서운 상승세를 마지막 라운드 KO로 꺾어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유한길 선수가 아니었다면 이 당시에 세키난을 이기기는 국내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그 껄끄러운 선수죠. 맞습니다. 뭐 아주 뭐 강하다고 이런 이미지는 아닌데 정말 상대하기 거북하고 정말 그 알 수 없는 그 전형적인 그 필리핀 그 거친 파이터. 그렇죠. 거기다 더군다나 이제 노련미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렇죠. 노련미가 가세하면서 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꺾기가 수월치 않은 그런 선수가 돼버린 상태였는데 네. 유한길 선수가 어쨌든 그 판정승을 거두고 네. IBF 초대 챔피언에 오르면서 주니어 라이트급의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그래도 메이저 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허전함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 달 뒤죠. 문태진 선수가 미국에서 그 로키 로클리즈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시합은 사실 지명도전이었죠. 치명도전이요. 지명도전이었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제 생각엔 시기도 너무 늦었고 상대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성이. 그렇죠. 차라리 문태진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나바레테라든지 뭐 보자 에드워드라든지 하다못해 리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만약 세계 타이틀을 벌렸으면 오히려 충분히 승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훨씬 높았겠죠. 예. 하지만 이 로꼬리지는 그 아마추어 경력도 길고 거기다가 또 파이터로서의 그 자격 요건이 모두 갖춰진 그 당시에 주니어 라이트급에서는 거의 뭐 결점을 찾기 어려운 아주 강한 챔피언이었죠. 그 메이웨더를 일발로 실신시킬 네. 때는 정말 무서운 네. 모습을 그래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태진 선수와 시합 때가 거의 이제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합은 뭐 시합 전부터 원정전인데다가 다른 원정전과 더 틀리게 거의 승산을 희박한 그런 평가를 받고 알래스카로 이제 날아가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예상대로 뭐 나름 문태진 선수는 선전을 했어요. 하지만 그 뭐 실력 차를 극복을 못하고 마지막에 스톱 순간도 조금 뭐 빠른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그 반론을 제기할 만한 그런 시합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도전 실패로 끝나게 되죠. 좀 아쉬웠죠. 사실 1년 전에 그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에서 승리를 하고 동양 타이틀까지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1년간 시합을 못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1년의 공백을 안고 원정 도전을 나섰기 때문에 이때 문태진 선수의 표정을 보면 어쨌든 세계 타이틀이니까 열심히 했겠지만 뭔가가 좀 그 허전한 풀이 죽어 있는 뭐 그 그런, 느낌 자체가 뭔가 꼭 이겨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는 그런 좀 약간 김 빠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태진 선수도 차라리 로크리지보다는 그 전 챔피언이었던 메이웨더하고 했으면 그렇죠. 오히려 안으로 파고들면서 그 메이웨더가 또 맷집이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로크리즈 선수는 뭐 원래 페더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그러면 맷집도 좋고 주먹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문태진 선수에게는 스타일 자체가 그 조금 아까 언급했던 선수들보다는 더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 시합은 뭐 완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WBC는 이제 보비 차콘이 라파엘 리몬을 82년 12월에 꺾고 챔피언이 되면서 그 타이틀을 반납을 하고요. 라이트급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고 그 타이틀을 라파엘 리몬과 헥토르 카마초가 결정전을 하죠. 그래서 카마초라는 신성이 또 부상을 83년에 하게 되는데 카마초도 1차 방어 후에 타이틀을 내놓고 라이트급으로 월장하면서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가 84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리오 마르티네즈를 이기고 그렇죠. 그 베일에 쌓여졌던 연승 복서였던 이제 차베스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고요.
WBA는 사무엘 세라노가 그 로저 메이웨더에게 이제 지면서 메이웨더가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이 로키 로클리지가 메이웨더를 또 1라운드에 KO시키면서 그렇죠. 세계 챔피언이 되지만 이 이후에 윌프레도 고메스에게 타이틀을 또 뺏기게 되죠. 뭐 그 시합은 판정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많았죠. 시합이었고 뭐 실질적으로는 로크리지가 뭐 졌다고 할 수 없는 시합이었지만 네임밸류에 밀려서 타이틀을 지는데 그리고 이제 WBC는 이후에는 이제 아주마 넬슨이 또 장기 집권을 올라오고 또 하게 해서 되죠. 그러면서 또 사실 뭐 차베스, 넬슨 이런 선수들이 주니어 라이트가 되면서 또 동양권에는 또 어려운 체급이 한동안 되죠. 맞습니다. 또 WPA도 고메스의 타이틀이 알프레도 레인에게 넘어갔는데 레인이 브라이언 미첼에게 타이틀을 뺏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브라이언 미첼이 12차 방어까지 이제 장수 챔피언으로 뭐 거듭하게 됩니다. 브라이언 미첼은 잠깐 얘기하면은 굉장히 수수해요. 복싱하는 걸 보면 그다지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승부사라고 할까요? 지지 않는 복싱.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남아공이 그 흑인 인종 차별 그 정책 때문에 자국에서는 그러니까 남아공 내에서는 세계 타이틀 매치를 못 하게 되죠. 집시 복서였죠. 네, 그래서 전 방어전을 다 외국에서 했던 그래서 의외로 장수하면서 그 정말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종신전적이 1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 데뷔 초기에 당했던. 예, 해서 별로 강해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미첼 같은 선수도 사실 우리나라 선수 레벨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 레벨의 선수였죠. 네. 그러면서 어쨌든 WBC든 A든 장수 챔피언이 등장하면서 체급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국내 선수들이 좀 기회를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이제 무의로 돌아갔고 네. 어쨌든 문태진 선수까지 도전에 실패하면서 그 메이저 WBA, WBC는 모두 7번의 도전이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84년 9월에 유한길 선수가 삭다 갤럭시를 맞아서 1차 방어전을 갖게 되죠. 예, 이 시합도 이제 84년도 때 얘기했지만 이 삭다 갤럭시는 전혀 그 캐리어가 검증이 안 된 정말로 이제 뭐 프로복싱을 하긴 했을까 하는 그런 캐리어의 선수인데 그 시합하는 걸 보면 약간 킥복싱 쪽은 좀 경력이 있는 듯한 무에타이 쪽에 예, 경력이 무에타이 있는 것 그 같았어요. 스타일 그 스탠스나 가드를 보면 그런 선수였는데 뭐 이 시합은 사실 세계 타이틀 매치를 뭐 불려 명칭이 됐지만 글쎄요 동양 타이틀 매치보다도 레벨이 오히려 낮은 뭐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도전자의 수준이 지금 저희가 언급한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그런 선수였던 그리고 것 뭐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통쾌한 KO도 아니고 그- 한번 다운을 뺐고 이제 네. 부상 특히 그 우승을 부상이 거뒀죠. 어마어마했죠. 굉장히 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한길 선수는 이제 1차 방어전 일단 성공을 하죠. 그리고 2차 방어전을 85년 이듬해 2월에 그 호주의 멜버른에 가서 갖게 됩니다. 도전자는 레스터 앨리스였고요. 예, 이 선수는 호주의 그 인기 복서고 그 마스터 블라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그 펀처, 백인 펀처였는데 이 시합도 일전에 얘기했지만 시합 자체는 그 시합 전 그 주의사항을 레프리가 줄 때 그 막 그 유한길 선수가 그 빡빡머리로 막 눈싸움을 막 앞에 한 거와 애국가 부른 거 그거밖에는 스스로 애국가를 이제 그 유한길 선수가 재창한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감명이 없었던 그 앨리스도 철저하게 그 유한길 선수의 터프함을 알고 있었는지 그 맞붙지 않고 포인트 네, 포인트 위주의 아주 재미가 좀 없는 그런 15라운드가 진행됐고 뭐 그냥 수순대로 그 판정패를 당하고 타이틀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레스터 앨리스에게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레스터 앨리스는 그 자국의 라이벌이었죠. 베리 마이클에게 또 타이틀을 내주게 되고 85년 10월에 최진식 선수가 베리 마이클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베리 마이클은 레스터 앨리스와 같은 호주 선수인데 스타일은 완전 정반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스터 앨리스가 멜버른 중심이었으면 이 선수는 그 다윈 쪽을 그 거점으로 하는 선수였는데 전적도 많고 KO 주먹은 없지만 베테랑이었죠. 아주 노련하고 노장이었는데 이 시합은 이제 최진식 선수가 그 당시에 상당히 선풍적으로 그 인기를 끌고 굉장히 그 시합 자체 내용도 굉장히 그 강타를 구사하면서 그 아주 호쾌한 시합을 했기 때문에 적지지만
뭐 잘 맞추면 이길 승산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베리 마이클이 거의 그 큰 시합엔 KO가 없는데 이 시합에서는 이게 뭐 한국 선수를 뭐 어떻게 봤는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최진식 선수도 난타전을 하는데 그 아이러니컬하게 최진식 선수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KO를 당하는. 초반에는 정말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수톱이 좀 애매했죠. 좀 빨랐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빨랐다고는 하는데 사실 데미지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맞았고 글쎄요 최진식 선수가 그 마이클의 주먹을 과소평가해서인지 기꺼이 맞으면서도 내가 맞으면서도 맞추면 된다는 뭐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장렬한 그 KO패를 당하면서 그 베리 마이클로서는 그 많지 않은 그 KO승을 추가시켜주는 뭐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네. 85년도 토크 때 이제 한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호주의 올해의 경기로 뽑힌 시합이기도 했고요. 최진식 선수의 전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최진식 선수가 그 호주에 도착했을 때 그 호주에서는 이미 최진식 선수에게 네가 이겼다, 네가 챔피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베리 마이클이 나이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베테랑이었고 그때 동행을 했던 분이 그 한국권투위원회 그 국제 고문으로 네. 그 지금도 계시죠. 지금은 한국권투 연맹의 고문으로 계신데 네. WBC 집행위원도 하셨던 그 이원복 고문님이 동행을 하셨거든요. 올해 90이십니다. 그러 32년생이시니까 예, 90이시네요. 90이십니다. 90이지만 여태까지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냥 진짜 이 눈만 좀 안 좋아지셨지 아직도 뭐 정정하십니다. 네. 그 이원복 고문님께서 동행을 하셔서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고요. 이렇게 85년으로 주니어 라이트급의 세계 도전은 이후로 10년 동안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선수가 없었던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윤 선수가 나왔을 때 그렇죠. 굉장히 그 세계 타이틀까지도 뭐 물론 뭐 챔피언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세계 타이틀 도전 자격은 충분히 갖춰졌던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그 한순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정청원 선수 그 당시에 뭐 무패로 파죽지세를 달리는 정청원 선수를 이기고 그 굉장히 그 평가를 높게 받았죠. 하지만 정청원 선수가 먼저 두각을 나타냈죠. 그렇죠. 김성윤 선수는 사실 그 초창기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렇죠. 현대 프로모션으로 이적하면서 스카웃되면서 이제 다시금 기지개를 펴게 되고 정청원 선수와의 라이벌전을 아마 그 대부분까지는 아니었지만 정청원 선수가 우세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 경기에서 김성윤 선수가 KO승을 거두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동양 챔피언에 또 오르게 되죠. 정청원 선수도 굉장히 미남이었고 그렇죠.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왔다가 김성윤 선수에게 지고 이후에 그 필리핀 선수인가요? 또 마지막 시합이 됐나요? KO패를 한번 더 당하죠. 정청원 선수. 예. 그렇죠. 예, 그 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굵고 짧게 뭐 캐리어를 마감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 김성윤 선수는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고 세계까지도 바라보지 않을까 했고 특히 그 일본의 누구죠? 구르마이지 선수인가요? 구르마이지로 그 일본 선수 챔피언이었죠. 그 선수의 방어전은 정말 그 난투극 같은 뭐 그런 시합도 있었고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의외로 게론 포라스에게 네. 무너지면서 네. 또 커리어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랬던 선수가 반탐의 그 강기열 선수하고 이 주니어 라이트 김성윤 선수는 굉장히 그 아주 그 높게 봤는데 의외로 그 단명을 해버리는 뭐 그런 최연갑 선수도 그랬어요. 예, 최연갑 선수 눈에 띄는 선수들은 많았었는데 네. 소리 소문 없이 그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0년대는 뭐 아까 얘기한 문태진, 오영세 그리고 뭐 정청훈, 김성현 뭐 이런 선수들이 주니어 라이트를 지배를 했는데 황 대표님 말씀대로 그 유한길 선수를 끝으로 그 이후에는 최진식 선수를 끝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최영수 선수의 출연 전까지 10년 동안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과는 인연이 없었죠. 사실 김성윤 선수가 타이틀을 뺏긴 이후로는 동양권과도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때 게론 포라스에게 정은희 선수가 도전했지만 역시 또 KO패를 했고 행키군 선수가 한참 동안 그 동양 타이틀을 지배할 때는 도전조차 못했었고 그때는 뭐 우리나라 선수가 도전한 적도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89년, 90년 그맘때 김만수 선수가 잠깐 동양 타이틀을 획득을 합니다. 강펀쳐. 아,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차례 그 원정 도전에서 무승부를 이제 했었고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가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도전에서 이제 국내에서 챔피언이 됐는데 바로 또 무패로 은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그러면서 그 왜 은퇴했는지는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금방 은퇴를 하면서 커리어가 또 마감이 되고 그러면서 그 주니어라이트급은 특별한 그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없었어요. 없다가 그 이은식 선수가 타이거 아리에게 KO승을 거두면서 타이거 아리를 국내로 불러들여서 이제 그 KO를 시키죠. 타이거 아리도 국내 선수에게 강했습니다. 그때 정동섭 선수라든지 타이거 알리 선수는 일본에서도 강했죠. 아 그렇죠. 예. 일본으로 그 동생인 라이언 아리는 스카우트가 돼서 예. 정식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철원 선수도 아마 타이거 아리에게 졌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 일본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주니어라이트가 강한 선수가 많았어요. 많죠. 예. 동양권에는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에로르데부터 해가지고 뭐 나바레트도 있었고 그렇죠. 뭐 주니어라이트급의 필리핀 선수도 뭐 기억이 바로바로 나지는 않는데 항상 그 주니어라이트급도 뭐 세큐난도 그렇고 뭐 게론 포라스도 게론 그렇고. 포라스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의 레벨의 선수는 필리핀에도 꽤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타이거 아리도 이때 이은식 선수에게 KO 당하면서 타이틀을 내주지만 네. 90년대 후반에 한 차례 또 동양 챔피언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활동을 계속 하고요. 활동을 하고. 뭐 그러던 때였고 그러면서 이은식 선수를 93년 12월에 그 최용수 선수가 그 3라운드 KO를 시키면서 새로운 동양 챔피언이 됐죠. 출세 시합이죠 최영수 선수. 정말 그때 센세이션한 그런 네. KO 승이었고요. 그러면서 최용수 선수가 주니어라이트급의 전면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가 95년 4년 이때 이제 국내 프로복싱의 흥행이 한풀 꺾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최용수 선수가 방어전을 못 가져요. 못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차례 이제 그 판정승으로 타이틀 방어전을 갖고 국내에서는 논 타이틀만 한 차례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타이틀을 내놓고 세계 타이틀의 도전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최용수 선수는 세계 타이틀에 비전이 별로 없었던 게 그 WBA 챔피언이 그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 게나로 헤르난데스 그렇죠. 일본 그 테이켄에 수입했던 그 멕시코계 미국 복서인데 이 선수는 굉장히 장신에 테크닉도 겸비하고 주먹도 있고 뭐 물론 이제 말년에 메이웨더 뭐 호야한테 이제 연패도 당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주니어라이트는 무적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가 뭐 몇 차례 같이 방어전을 도전을 했지만 뭐 완패를 다 당했고 WBC는 이 당시 아주마 넬슨이었나요? 그렇죠. 예. 아주마 넬슨이 뭐 사실 동양권 선수가 넬슨하고는 좀 하기가 어려웠고 그 당시에 이제 넬슨은 미국 링에 진출해서 돈킹 프로모터 수하에 있었기 그래서 때문에 뭐 국내 차베스- 선수와는 좀 어려웠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차베스의 시합에 언더카드 정도로 뭐 3대 4대 타이틀 매치 할 때 항상 그 라스베가스 링에 쓰고 뭐 제시 제임스 레아라든지 가브리엘 루에라스 이런 선수들과 이제 뭐 몇 차전 시합을 하고 미국 링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뭐 제프 페넥라든지 페넥하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와는 좀 거리가 있었고 에르난데스 선수는 테이켄 소속이기 때문에 뭐 도전의 어떤 여건은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에르난데스를 꺾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용수 선수가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챔피언의 어떤 그 나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뭐 이런 예상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복싱 흥행도 많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유망주들이 국내 링에서 자꾸 경기를 가지고 선을 보여서 또 중계가 되고 복싱 팬들이 많이 보게 되면 기대를 갖게 되겠지만 시합 자체를 많이 못 가지고 또 원정에서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하고 또 동양 챔피언일 때 일본에서 미다니와 논 타이틀전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팬들에게는 덜 알려져서 저 선수가 과연 유망주인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제목인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무대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TV 중계가 굉장히 뜸해졌고 많이 없어졌죠. 판치라인도 이제 폐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싱을 접할 수 있는 게 그 스포츠 전문 스포츠 그 신문들도 그 복싱 쪽에 굉장히 인색해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 웬만한 시합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뭐 지금 같으면 차라리 인터넷이라도 발달이 됐지만 그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합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원정을 갔었는지조차 모르는 뭐 그런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 복싱의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죠.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이었고 네. 국내 팬들에게는 뭐 이은식 선수를 KO시키고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국내에서보다는 외국 원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네. 그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렸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게나로 에르난데스가 타이틀을 반납하면서 세계 타이틀 결정전의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그러면은 최용수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따고 또 방어전을 갖고 그 타이틀이 백종권 선수에게까지 가는 그 다음 얘기는 3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주니어 라이트급의 국내 복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중심으로 주니어 라이트급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간이지만 그 힘을 좀 많이 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임준배 위원님과 또 다른 분들과 하는 복싱 토크가 복싱 팬님들께는 어떤 힐링의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뭐 오래 살았다면 살았고 아니면 아닌데 참 코로나로 시작해서 겨울도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유난히 오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이 좀 그 황량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뭐 이 시기가 지나고 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펀치라인 복싱 토크 41회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